오늘 조금 설명할 내용이 많아요. 자, 일단 오늘 제목이 감정과 스트레스인데 사실 이제 근대적으로 신경과학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감정은 흔히 이성이라는 다른 강력한 대적자한테 되게 많이 밀려 있었어요, 항상. 왜냐면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플라톤이 얘기한 건데 인간 영혼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이제 이성, 그리고 기계, 그리고 욕망 이렇게 세 가지로 봤었죠. 그래서 이제 이성이라는 가장 우리의 우월한 능력이 밑에 있는 기계라던가 아니면 본능 같은 거를 그러니까 감정과 본능을 이렇게 잘 누르고 있으면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일종의 위계 모델을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또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감정은 어쨌든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욕망 같은 게 표출된 형태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떤 자아라던가 아니면 도덕관념에 해당하는 초자아가 그런 본능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어떤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우리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감정은 보통 이성적인 것보다 되게 하등하다라고 취급이 되어 왔었고 그래서 약간 연구의 대상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어요. 그치만 이제 최근에 좀 진화론적인, 진화생물학적인 내용들을 볼 때 감정은 이런 단순히 이성의 부산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핵심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견해가 많이 보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일단 진화생물학적으로 감정이 어떻게 발달했느냐? 저 혼자 좀 공부를 하면서 나름 정리를 해본 모형화인데 일단 제일 처음에 시작은 이제 쾌불쾌 반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불호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제일 유력합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뭐냐면 시험관 안에 물을 갖다 놔요. 그냥 뭐 수용액 같은 걸 갖다 놓고 그럼 윗면은 공기랑 접촉을 하고 있고 아랫면은 공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다가 세균들을 이렇게 담가 보면 어떤 세균들은 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고 어떤 세균들은 공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밑으로 최대한 피합니다. 뭐 호기성, 혐기성 세균 이런 개념이죠. 미생물학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감정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산소가 있냐 없냐, 공기가 있냐 없냐라는 환경은 단순히 나한테 주어진 객관적인 상태일 뿐이지만 이게 내가 생존하는데 유리하냐 또는 불리하냐에 따라서 나한테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해 가도록 진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사실 단세포 생물이죠. 저런 거 세균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막 복잡한 신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수용체 수준에서 내가 산소가 있는 곳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산소가 없는 곳이면 기분이 나빠지는 이런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호불호가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복잡해지죠. 저번에 이제 운동과 진화 파트 키노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점점 환경이 다양해지고 점점 서식 조건이 다양해지면서 그거에 맞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행동 작용들을 수행할 필요가 생겼고 그 요구에 따라 복잡한 신경계가 생긴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위험한 환경을 기억하고 능동적으로 회피하려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저 첫 번째 그림은 단순히 산소가 없으면 피하고 산소가 있으면 쫓아가고 요 정도에 불과했다면 이제 중간에 있는 저 공포 반응이라는 건 저렇게 생긴 곳으로 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내가 위험해지던데 저기는 그냥 가지 말아야겠다. 저기는 무서운 곳이다. 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마, 편도체, 공포 반응이라던가 기억 반응 같은 거를 관장하는 어떤 뇌의 영역들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아니지 생물이 이제 특정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걸 능동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유류 그리고 영장류에까지 이르게 되면 복잡한 사회 활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생기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상호작용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훨씬 더 복잡한 오늘날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이런 감정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복잡한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등적인 이성 영역들이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뭐 전전두엽, 측좌액, 대상회, 이따가 다 설명드릴 이런 구조물들까지 다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시적인 호불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존을 유리하게 하는 공포 반응, 그리고 이제 두려움을 넘어선 어떤 기쁨, 슬픔 같은 복잡한 감정까지 발달하게 되었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경과학적으로 엄밀한 건 아니지만 좀 철학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서 우리 이런 거 있죠? 파충류의 뇌, 영장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뇌를 이렇게 세 단계로 진화를 구분하곤 하죠. 그때 이제 파충류의 뇌가 딱 생존을 선택하는 뇌,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뇌, 그리고 이제 인간의 뇌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뇌,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이 각각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 단계와 어느 정도 밀접하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감정은 어쨌든 불필요한 이성의 어떤 그림자, 부산물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어떤 전략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조금 신경해부학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감정에 관여하는 구조물들이 좀 많습니다. 네, 뇌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뇌 바깥에도 조금 있고, 그래서 어떤 구조물들이 감정에 관여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신경해부학적인 내용에 살짝만 비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신경해부학 특강을 했잖아요. 조금 분량이나 시간 측면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기는 해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물론 이제 내년도 신경해부학 특강을 할 때는 조금 더 보충을 하겠지만, 그 전에 오늘 키노트에서도 좀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1학번 분들은 21학번 분들은 잠깐만 모른 척 해주시고 이거 왼쪽 그림들 어떻게 자른 건가요? 자, 1번, 2번, 3번. 다시 1번 앞으로 이렇게 2번 아니면 3번. 네, 3번으로 자른 거예요. 뇌를 뇌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호리전탈, 그러니까 수평면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앞이 되고 여기가 뒤가 되게, 그리고 왼쪽이 왼쪽, 오른쪽이 오른쪽 되게 그냥 우리의 직관대로 그린 그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저 꼬불꼬불한 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뇌 피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대뇌 수질들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오늘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제 핵심 구조물은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수학을 전교를 먼저 했으면 얘에 대한 구성들을 먼저 설명을 드렸었을 텐데 아쉽게도 6월 방송을 먼저 하고 있는 관계로 얘도 설명을 지금 조금 드릴게요. 일단 혹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신경과학 때가 있었던 일 중에 뇌 안에 빈 공간, 특수에 걸쳐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맥실, 벤트리클이라고 하는 구조물인데 그 안쪽에 대뇌 안에 두 개의 벤트리클이 있어요. 왼쪽에 하나, 왼쪽에 두 개가 있죠. 그 안에 이렇게 해마하고 돌아가는 이런 구조물들이 좀 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하나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나타나는 것이 기계가 있는 이 교실 안에 테마가 있는 현상식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가 이제 이런 형성 공간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계신과 더 감정적 반응에 관여하는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동물 해마를 닮았기 때문에 저런 이름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기억 형성과 감정적 반응이 관련되어 있을까? 이거가 오늘 얘기할 내용 중에 살짝 중요한데, 아까 전에 저 공포 반응을 사실 핵심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려면 이 상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존재해야 돼요. 내가 이전에 이 상황을 겪었을 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이 또 일어나면 슬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황을 어떤 기억의 맥락 속에서 해석해서 거기서 어떤 감정을 추출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억과 맥락의 이해라는 과정은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데 있어서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맥락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구조물들 나오죠. 이제 썰럼스랑 하이퍼썰럼스 나오는데 한국말로 시삼하고 같이 생겼죠. 잠깐만 얘기를 해보자면 썰럼스는 어떤 친구였냐. 우리 뇌에서 뭐 이전에 세천들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소각, 미각 같은 여러 감각들이 전달되는 경로가 있죠. 걔네들이 모두 최종적으로 시상을 한번 거쳐. 그래서 전시에서 퍼진 감각이 시상에서 한번 모여서 그보다 더 상위 정도로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시상이 시대관에서 중간에 어떤 통제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가 시상입니다. 자, 그런데 신경외과 수정을 잘 들으셨으면 최소한 얘를 가까이 못하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시상과 시상하고가 엄청나게 많은 합의 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시상에서는 이 앞에 말씀을 주시는 안테리언 그냥 페이는 핵이란 뜻이죠. 이 페이는 안테리언 플레이어스가 이 감각들을 모아서 감정과 관련된 신경 부정물을 전달하고 또 감정 거기서 형성된 감정 말을 충실해서 또 미국이 이런 감정들을 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있는 게 쓸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이퍼셀러스 시선 하부라고 흔히 부르는. 자, 이 친구도 되게 여러 개의 핵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얘도 되게 특이한 기능이 있었어요. 얘는 핵적 구조에서 무슨 기능이 있는지 바로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빛이 외압 수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압 수체는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들 1차적으로 조정하는 중추죠. 여기서 각각 호르몬들 1차 호르몬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이포살라무스에서
물질로 피취위철, 시산화물을 내화수치를 해서 얘가 외공의 호르몬 반응을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는 어떤 이성적인 지각적인 반응만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신체적인 반응과 함께 많이 되죠. 예를 들어 슬프면 눈물 나, 기쁘면 스트레스가 되면 몸 불러 떨리고 이런 반응들이 그냥 신체적인 반응을 주관하는 것이 요 하이포살러스 시상하부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용어는 계속 나올 건데 스트레스 아니면 이런 감정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흐름이 하나가 뭐냐? 코르티솔이거든요. 이건 그냥 무신해서 우리 심장을 이렇게 친거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하이포살러스에서 1차 호르몬을 뇌하수체로 보내고 이 뇌하수체에서 2차 호르몬을 주신 껍질로 보내서 거기서 3차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고 이렇게 세 단계의 신호 전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희상하고 뇌하수체 그리고 부체 피ituitary RM 세 개가 함께 관여한다는 의미에서 이 축을 HP 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여러분들 이전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오늘도 많이 나올 내용이라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조물들이 있느냐? 이제 좀 마지막인데 우리 뇌에 6개 있었죠? 우리 뇌에 여기 6개가 있었어요. 혹시 이사인 분들 6개 기억나시는데? 그죠? 특정, 구조. 사실 생각하면 보통 나머지 두 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뇌서면, 인슐라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랜딩 노드가 있습니다. 얘네 바깥에서 보이는 구조물이 아니라 이쪽에 프런트에 있기 때문에 좀 빠뜨리기가 쉬운데 특히 이 랜딩 노드는 어디 있느냐? 쪽에서 본 거죠. 양쪽 뇌를 싹 잘라서 안쪽 메디알로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왼쪽 뇌를 연결해주는 프로파스 너스이 이렇게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변해있는데 여기가 이제 더 아래니 아까 뭐 시상이니 시상하분이 해마니 이런 곳에서 생성된 감정을 해석하고 통합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특히 이 한 바퀴가 쭉 반응되게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 여기 있는 싱귤레이트 자이버스 우리가 흔히 대상회라고 부르는 저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부차적이지만 그 위쪽에도 아까 말씀해주신 뭐 측두엽, 전두엽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흔히 심피질, 네오콜텍스라고 부르는데 저 친구도 이제 감정을 쟤네는 약간 사고 활동을 담당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이제 인지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잠깐 아까 말씀드린 구조물들을 여러분들이 본과 때 질리도록 쓰실 시아나토미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컴플리트 아나토미라는 앱이고요. 여러분들이 본과 때 스크린 타임 일주일에 40시간씩 찍으실 앱이고요. 자, 우리 뇌인데 지금 대뇌 제끼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파란색이랑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얘가 저번에 우리 운동 같은 거 다룰 때 공부했었던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 또는 베이설 뉴클레이아이라는 놈입니다. 여기 있는 구조물들을 제끼고 나면 이제 안쪽 구조물이 나오는데 얘가 뇌의 양쪽을 연결해주는 뇌량, 코퍼스 칼로즘이에요. 양쪽에 이렇게 대칭으로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 보면 얘도 날리고 더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커다란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뇌관 위치에 해당하는 살라무스라고 되어 있죠. 얘가 지금 시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시상이고요. 그 다음에 시상 하부가 찾기가 좀 어려운데 아까도 한번 찾다가 잃어버렸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죠. 근데 왜 시상 하부라고 부르는지는 이해되시죠? 여기 커다란 시상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시상 하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쭉 호르몬이 이동하는 관 하나가 나오고 인펀디블룸이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여기에 뇌하수체가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동맥을 켜보면 혈관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호르몬이 퍼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얘가 바로 해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이 주로 관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변연엽은 얘입니다. 얘가 싱귤레이터 콜텍스예요. 이런 구조물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부학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구조물들이 어떤 식으로 감정을 일으키냐에 대해서 이제 1930년대 파페즈 서킷, 파페즈 회로라고 하는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5개의 구조물들이 서로 순환하듯이 감정을 만들고 촉진한다, 해석한다 라는 이론인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귤레이트 콜텍스, 저놈이 감정을 실제로 해석하고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마라고 하는 저놈이 감정을 기억이라는 맥락 속에서 나 저기 가면 무서웠는데, 나 저기 가면 슬픈 일 있었는데 라는 어떤 기억과 맥락 속에서 감정을 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포살라무스, 제가 이제 밑에 있는 피추이터리, 그 다음에 아드레날 이런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신체적인 반응으로 감정을 바꾸어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살라무스가 감각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감정을 종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개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서로 돌아가면서 감정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그 다음 맨 위에 저 네오콜텍스, 우리의 전두엽, 측두엽처럼 복잡한 사고 기능을 하는 저놈이 이 전체 기능을 관장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라는 게 파페이즈 서킷의 이론입니다. 근데 요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감정이 어디서 생기는 데가 빠져 있어요. 감정을 누가 해석한다, 누가 신체 반응으로 만든다, 누가 기억으로 옮긴다는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정이 어디서 생긴다가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보다가 중요한 구조물 하나를 찾아냅니다. 편도체, 아미그달라라는 사실상 오늘의 주인공인 친구인데요. 어디냐? 측두엽 안에 있습니다. 이쪽 앞에 이렇게 체크하는 덩어리 하나로 밀려있는 친구가 아미그달라입니다. 얘가 편도체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공포라는 정서에 가장 강력하게 관여를 하고 있고 공포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감정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촉발시키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파페즈 회로에서는 요 5개의 구조물을 중심으로 봤었는데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정작 그 시작점이 빠져 있었다라는 한계가 있었죠. 대신에 이제 그 이후의 과학자들은 이 편도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 회로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페이지에 있었던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의 역할들을 다 써놨는데 새로 생긴 부분들만 좀 볼게요. 아미그달라는 일단 전신경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척수에 있는 헬리아크트 시스템 뭐 그런 데로 신호를 통해서 자율신경을 하고 실제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셀럽스가 신호를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서 아미그달라로 보내는 거. 그래서 그런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 감정적인 이제 네오콜텍스로 가서 어떤 노치가 통과되는 얘기도 합니다. 이러한 회로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이제 총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전체 시스템에다가 여기 안 나와 있는 몇몇 구조물들 더, 뭐 호르몬 작용이라던가 그런 중추들 몇 개를 더 더해서 변연계, 림빅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사실 변연이라는 단어 뒤에는 엽보다 계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변연엽은 그냥 그 변연계를 이루는 그 변연계에서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네,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변형계라고 부른다. 예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뭐냐? 아까까지 감정을 봤는데 스트레스는 아주 살짝 다릅니다. 감정은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슬픔을 느끼고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기쁨을 느끼고 느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인지적인 작용입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그거랑은 약간 다른 차원으로 외부의 어떤 자극 때문에 우리의 항상성, 우리는 어쨌든 계속 우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걸 유지 못할 것 같다라는 위협을 느꼈을 때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자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거기 대응하는 이런 총체적 작용 체계를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약간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 같은 상황에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심지어 감정과 스트레스가 서로를 유도하는 일도 굉장히 많지만 얘네 둘은 개념적으로 살짝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위협이라는 게 써 있는데 여기서 위협은 써 있는 것처럼 인지적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협이라고 느껴야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항상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면 뭐 사자가 쫓아온다 이런 막 파이트 플라이트 리스폰스 이런 거 나올 것 같은 상황으로만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스트레스 유발 요인은 진짜 많습니다. 그런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 아니고도 일단 인지적인 위협들,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인 상황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아니면 누구랑 싸우고 있다, 이런 상황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뭐 우리의 염증 반응 아니면 부상 반응 같은 우리 몸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어떤 상황까지 전부 다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의 신경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봤었던 감정의 신경회로랑 조금 거의 비슷한데 그냥 조금만 그런 설명을 드릴게요. 스트레스 신경회로는 마찬가지로 혼돈체 이동이 주인공입니다. 마찬가지로 살라무스가 연결성 공부를 봤을 때 아미그달라는 일단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요. 이게 충분히 스트레스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면 생각입니다.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기반을 해서 어떤 것들을 일으키냐 일단 HPGS 이거를 동반을 해가지고 제일신경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심박수도 올리고 혈관 수축도 하고 이런 뭔가 생리학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얘는 지금 너무 급한 반응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뇌로 그렇게 억제시키려는 두 가지 회로가 돌아. 첫 번째는 해마로 돌아서 기억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스트레스를 할 만한 상황인가 이걸 판단해보고 아니면 이 반응을 억제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오콜텍스로 넘어와서 우리 인지적 판단 능력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인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억제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이코리스트부터 공격성을 전달을 받아서 우리가 알는 스트레스 상황을 빠르게 느끼고 그게 우리의 생리학적인 반응 주가야. 이게 핵심 축인데 어떤 우리의 이성적인 회로들이 이걸 잘 이루고 있는 구조다 정도로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아까 전에 그럼 생리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무슨 신체적인 자원을 동원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HPA 축이 또 나와요. 하이퍼셀러스에서 1차 호르몬이 하나 나오고 얘가 이제 약수를 생각하는 2차 호르몬이 얘가 가신으로 가는 이제 수용 호르몬의 코르티솔이 나오고. 그래서 코르티솔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 우리 스트레스 상황은 우리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감신경, 심파세틱이 쫙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시는 에너지가 많이 되죠. 당연히 뭐 사고 활동을 하는 아니면 빨리 도망을 가는 뭘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뭐 장을 분해하는 지갑을 분해하고 기억을 하는 거죠. 간단 쓸 수 있는 혈당을 정하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빠르게 분배 실행하고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혈당을 높이고 혈당을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혈압을 수축시키고 이런 제공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맞습니다. 생리학적 동안 우리 몸의 자원들, 에너지, 혈당 이런 끌어다 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계속 완성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콜티솔이 나오면 많이 나오고 뇌에다가 피해를 받습니다. 지금 콜티솔을 너무 안 줄여 그러면 이 축이 전체적으로 다시 비활성화가 되고 스트레스를 줄여옵니다. 이런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자 아까도 국제적인 조건이 두개 있었죠. 위에 히포캠퍼스 해마 있었고 심폐이 있었는데 이게 딱 뒤져도 그래서 이 판단이 똑바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걱정 스트레스 상황으로 빠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